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데이터, AI 관련주들이 좀 뜨거웠는데요. 바로 그 뜨겁게 만든 두 주인공입니다. 제가 너무 가운데에 껴있어서 이 자리가 참 민망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이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국민의당 대표의 인수위 위원장 임명된 안철수 위원장. 이 소식 때문에 앞으로 과학기술 그리고 AI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벌써 투자자들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네, 아직은 대표라고 위원장은 칭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의 상징 아이콘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벌써부터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공약과 정책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CT의 새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차장님? 글쎄요. 일단은 뭐 조금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부분은 부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네.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IT 전문가로 지금 입지를 좀 다져왔잖아요. 그동안에 알랩이라는 상장된 기업을 일으켜서 좀 굉장히 크게 키운 인물로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IT 전문가로 업계에서는 정평이 나 있었는데 정치 쪽으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그 과학 쪽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쪽 정책과 부처 조직의 개편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가 그 대선 후보 때 했던 공약들을 살펴보면은 555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대선 기간에서 이제 5대 초격차 과학기술 그리고 5대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을 해서 5대 경제 강국으로 나가겠다라고 그걸 대선 1호 공약으로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과 굉장히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지금 하려는 것들이 후보 시절에 했던 핵심 공약을 보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의 정부 구축을 하고요. 디지털 기술이라던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디지털의 인프라 고도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완성시켜서 수출까지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이제 공약으로 잡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학기술 중심의 어떤 미디어, 전담부처 신설, 이게 여러 부처에 분산이 돼 있었거든요. 미디어 기능이 3개 부서 정도로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두서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총괄하는 이제 미디어 전담 부처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쪽의 산업 경쟁력을 또 예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플랫폼 기업 쪽에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자율적으로 풀어주되 너무나 도를 좀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 이후에 어떤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수급들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3년 내 구축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너무 단기간에 과연 이렇게까지 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세세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어떻게 진척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정책으로 실현 가능한지 알아볼 텐데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 이야기가 나오고 AI 이야기가 나오고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데이터 산업 안에서 AI가 갖는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AI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예측하는지 사실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여부를 막론하고 네. AI 그리고 4차 그럼요. 산업에서는 네. 중심이니까 가야 할 길은 맞잖아요. 맞아요. 네.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꼭 이러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4차 산업이 이제 금리 인상기에도 더 큰 성장을 보이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AI, 바로 인공지능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조금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의 정부 구축 핵심이 지금 AI 쪽으로 일단 집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까지도 조성을 하겠다. 물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고 진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거고요. 공약대로 100%가 항상 되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정부 주도의 AI를 이제 도입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공교육이라던가 행정, 국방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분야들의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면서 정말로 정부 주도로 진척을 시켜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배제시키고서는 향후에 우리가 어떤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면서 정부 주도화해서 같이 더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조금 더 가열차게 이런 AI 쪽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AI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이야기, 데이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들도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성장성 때문에 한 차례 올랐던 것처럼 같이 올랐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올라면서 맞아요. 테마를 형성을 하다가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시장 탓에 상승이 유지되진 못했지만 많은 종목이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AI 관련해서 네. 마인즈랩이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마인즈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차기 정권에서 밀어주는 인공인간 기업. 이거는 되게 네. 솔깃한 그런 헤드라인이거든요. 네,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I 휴먼이라는 부분인데 이 마인즈랩이 먼저 뭐 하는 기업이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I 기초의 알고리즘 개발부터 AI 데이터 구축, 그리고 응용 서비스 개발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까지 하는 그런 업체고요. 이게 엣지 AI 기업 고객 대상으로 해서 엔드투엔드로 종합 AI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말이 조금 이제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AI 쪽에서 예전에 우리 그 왜 아바타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싸이월드라던가 이런 게 시초가 될 텐데 거기에다가 어떤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 대신에 가상 공간에서 활용하는 아바타로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AI 아바타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인공인간 기술을 조금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쪽으로도 결국에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 내에서만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키오스크라던가 어떤 스마트폰 그리고 로봇 같은 다양한 IT 디바이스들과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변들을 마련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즉슨 현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메타버스 같은 가상 세계에서도 동시에 넘나들면서 사용이 가능한 게 이제 인공인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184억 정도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5% 정도 상승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30억대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전망이요. 근데 그 전까지는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19년도에 70억, 20년도에 40억, 21년도에도 거의 70억에 가까운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나온 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영업 손실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좀 유사한 우리 국내 업체랑 네.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셀바스 AI, 위세 아이텍, 맞아요. 원티드랩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오히려 할증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그런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감소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리포트 나왔던 대로 향후의 확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실적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동종의 업체들은 정말로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낸다거나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가치 평가를 더 낮게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인간의 확장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지금은 약간의 좀 테마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테마성이 아니고 꾸준하게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른 실적 전환과 어떤 사업의 가시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실적에 항상 아쉽습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은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투자를 해야 되고 비용 처리가 더 많이 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돈을 이제 쓸어 모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 더불어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줬던 줌 인터넷도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얘는
작년 매출도 네. 20% 가까이 성장을 했고 283억 원의 매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실적 찍히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네. 일단은 이 기업은 실적이 그래도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봤을 때 적자를 냈던 적이 없어요. 지금 16년도부터 보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가 났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폭이 크지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5억, 17억, 9억, 8억 내던 회사가 63억을 내버렸어요. 이게 지금 4분기에 영업이익이 다 몰려버렸습니다. 48억의 영업이익을 4분기에 실현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결국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포털 쪽이에요. 네, 포털 맞아요. 쪽에 줌닷컴이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잘 쓰진 않는데 가끔씩 한번 이제 페이지가 열릴 때 강제적으로 바뀌는 페이지 보면은 네. 줌이라고 뜰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네.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게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 줌 플랫폼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던데. 네. 국내로 치면은 3위 사업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워낙에 네이버와 다음 쪽에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이제 3위 사업자로 자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존재 의미는 사실상 좀 미미해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 왜냐하면 이 공약을 걸었던 것을 보면은 공정 경제 테마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이제 카카오라던가 다음 같은 네이버 이런 쪽들에 대해서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자 이런 논의가 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포털을 장악하고 있는 두 개 업체 상위권 거의 뭐 독과점 그 두 개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3위권 업체 정말로 존재가 미미했었던 이런 줌닷컴에도 어떤 벼들날이 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외에는 다른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바닐라, 뭐 이스트 글로벌, 엑스포넷 자산운용 등 6개 회사를 종속회사로 보유를 좀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정체되었던 매출액이 조금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약간은 이런 공정경제 테마의 테마성으로 올라온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올해의 실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서 줌이 그 줌인가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요. 네. 줌이 다른 줌이 또 있잖아요. 해외에 다른 줌이 있고 국내에 네, 다른 맞아요. 줌이 있잖아요. ZUM이라고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승의 사모님께서 V3에서 실수로 확인 누르면 줌이 강제 시작 페이지로 설정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맞아요. 네. 강제로 이렇게 탁 뜨면 그냥 바로 끄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줌 인터넷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네. 그럼 이 AI 이외에 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뭐 마인즈랩 그리고 줌 인터넷 외에 데이터 산업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네. 산업군을 조금 더 찾아볼까요? 있을 것 같아요. 5G 쪽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5G.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전에 이전에 이제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은 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정책들과 공약들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5G나 6G 이런 쪽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빠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벽한 26GHz의 빠른 5G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6GHz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감적으로 기존의 4G LTE와 차이가 없다라고 사용자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속도를 결국에는 구축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의 어떤 산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전부 다 이런 5G, 완벽한 5G를 기반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또 있어요. 이게 이동통신 기지국 근거리에다가 어떤 그 처리 저장을 위한 서버 등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데이터 전송 거리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신망 엣지 디바이스에서 수집 데이터를 바로 처리해서 연산 결과를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리가 짧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초초
최초처거든요. 초연결 서비스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전부 다 이제 AI 그런 관련된 얘기들, 빅데이터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정책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5G, 6G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5G 힘들긴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미국 쪽도 지금 구축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단계고요. 결국에 우리나라도 26GHz 대역의 5G를 성공적으로 구축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5G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방송 미디어 쪽이에요. 네, 이쪽은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하죠. 그쪽에 대해서 디지털 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해서 어떤 디지털 콘텐츠 산업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성을 후보일 때 공약으로 또 내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뭐 5G는 그 4차 산업혁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AI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5G, 6G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반짝하고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데이터 산업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산업, 그 많은 종목 안에서 가장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종목 하나만 꼽아볼게요. 네, 아까 그 제가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네. 위세하이텍이라는 기업을 저는 좀 꼽아보고 싶어요. 이 기업도 이제 뭐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프로세스를 체계화해서 이 와이즈 프로핏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와이즈 프로핏이 뭐냐? 코딩을 하지 않고 AI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무원 연금공단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들과 사업을 체결하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고 있고요. 어떤 부채 비율이라던가 유보율, 굉장히 재무제표도 안정적인 기업으로 확인이 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품질 관리 분석하고 AI 예측 이런 부분들을 고객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가는 기업이고요. 인공지능 사업 부분이 워낙에 주목받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 사업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와이즈 인텔리전스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성능을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분기로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아까 이제 마인즈랩과는 사뭇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 소폭 감소하고 손실은 증가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증가를 시키면서 오히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영업이익률단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13, 14%에서 16%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AI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쪽에서는 가장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위세하이텍이었습니다. 살짝 언급하면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따로 주지 않으셨는데요. 네. 손절가는 지금 121선에서 네. 꺾이면서 워낙에 좋은 자리를 줬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좀 사서 모아가는 식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윤수 수장님과 함께 저희가 이 AI 그리고 데이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워낙 이것도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네, 맞아요. 저희가 좀 민감한 굉장히 내용이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정책적으로 그리고 주식적인 관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어려운 말씀해 주신 우리 사연과 네. 차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